2014년 7월 14일 안성. 장마가 열흘째였습니다. 강준혁은 17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은주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건 그해 4월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지만 집 안냄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주병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 아버지 강태수는 거실 장판 위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준혁이 학교에서 돌아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도 젓가락을 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준혁에게 남은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한지연, 26, 영어 과외 선생님.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구해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준혁의 방에서 2시간씩.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지연은 왔습니다. 과외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교재를 펴긴 했지만 절반은 준혁의 안부를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아, 저녁은? 라면 먹었어요. 지연은 더 묻지 않고 대신 가방에서 삼각김밥 2개를 꺼내 책상 모서리에 놓았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내일이면 준혁은 밴쿠버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식당을 하는 이모부가 데려가 주기로 했고 아버지는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서류를 읽지도 않고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교재는 펴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지연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형광등이 간간히 깜빡였습니다. 선생님. 응. 저 선생님 좋아합니다. 지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볼펜을 돌리던 손이. 준혁아. 알아요. 나이 차이도 알고 제가 학생인 것도요. 근데 내일 가면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까 말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빗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근데 안 된다. 너는 내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지연이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반으로 접어서 준혁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힘들 때 펴봐. 현관문이 닫히고 지연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사라진 뒤 준혁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사람이야. 밴쿠버의 첫 해는 길고 추웠습니다. 이모부의 식당 서울갈비에서 설거지와 홀 서빙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영어가 서툴러 수업을 따라가기 벅찼고 점심시간에 같이 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도시락을 먹은 날도 있었습니다. 밤이면 어머니 생각이 났고 지연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불 속에서 지갑을 꺼내 종이를 펼쳐보는 것이 하루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준혁은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코딩을 배웠습니다. 유튜브 강의와 무료 사이트가 유일한 교재였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에 글자 하나 띄우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UBC 컴퓨터과학과에 입학한 것은 20살 때였습니다. 이모부가 학비 반을 보태주었고 나머지는 식당 월급으로 채웠습니다. 수업 사이사이 식당에서 일하며 잠을 4시간씩 잤습니다. 21살 어느 밤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을 뒤지다가 지연의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블로그였습니다. 마지막 글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고 웃는 지연. 옆에 양복을 입은 남자. 하객들 사이에서 부케를 들고 있는 사진. 날짜는 2016년 5월. 준혁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코드를 짰습니다. 새벽 5시까지.
그날 이후 준혁은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서를 냈습니다. 이모부가 말렸지만 준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인도계 동기 안일과 함께 넥스트 플로어를 세웠습니다. 소규모 식당과 가게를 위한 주문 재고 관리 앱이었습니다. 이모부 식당에서 일하며 느낀 불편함을 코드로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사용자가 12명이었습니다. 이모부 식당과 그 주변 가게 몇 곳. 준혁은 직접 식당을 돌며 사장님들 앞에서 시연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횟수가 시연 횟수보다 많았습니다. 25, 기업 가치가 8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26, 캐나다의 한 경제지가 선정한 30세 이하 주목할 기업가 50인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달려온 원동력이 뭡니까? 준혁은 주머니 속 지갑을 만졌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본 사람이 더 세게 붙잡게 됩니다. 27, 이모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 아버지 강경화로 입원했다. 이번엔 심각하대. 준혁은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캐리어에 짐을 넣다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접힌 자국이 깊게 밴 메모지. 뒷면에 펜을 들어 한 줄 적었습니다. 돌아갑니다. 누구에게 쓴 것인지 자기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2024년 3월 안성. 아버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마른 팔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고 피부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서 준혁을 보았지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입원비를 정리하고 간병인을 구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시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예전 골목은 반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특별한 목적지 없이 걸었습니다. 어릴 적 학교 가던 길, 문방구가 있던 자리, 어머니와 떡볶이를 먹던 분식집. 절반은 사라지고 절반은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페 소일. 작은 가게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지연. 10년 만이었습니다. 머리가 짧아져 있었습니다. 귀 아래로 겨우 내려오는 단발.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행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말랐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초? 아마 그 정도가 걸렸을 겁니다. 서로를 알아보는데 준혁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행주를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아버지 병원 때문에 왔다가요. 지나가는 길에 보여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간판을 보는 순간 발이 멈춘 것이지 지나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 창가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내려주는 커피를 받으며 왼손을 보았습니다. 약지에 반지가 없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사흘째 되는 날 카페 안쪽 문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시우가 또 크레파스 부러뜨렸어!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뒤를 이어 5살 남짓한 남자아이가 울먹이며 나왔습니다. 손에 반으로 꺾인 파란 크레파스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시우 좀 데리고 있어. 엄마 일하는 중이야. 지연이 당황한 얼굴로 준혁을 보았습니다. 설명해야 할 것과 설명하고 싶지 않은 것 사이에서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내 애들이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예쁩니다.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지만 눈 속에는 여전히 경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카페에 손님이 빠진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준혁아, 나 2년 전에 이혼했어. 네. 그 사람이 나간 거야. 시우 낳고 6개월쯤 됐을 때 지연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도 처음 몇 달 들어오다 끊겼어. 지금 혼자 애들 키우면서 카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그 선생님이 아니야. 준혁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겁니다. 커피가 괜찮아서요. 지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짧고 힘없는 웃음이었지만 웃기는 했습니다. 준혁은 매일 왔습니다. 같은 자리, 창가 2번째 테이블, 노트북을 펴고 화상회의를 하거나 코드를 짰습니다. 카페가 바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 빈 컵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하은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매일 뭐 해? 일이요. 뭔? 일? 컴퓨터로 프로그램 만드는 거. 재밌어? 재밌을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어요. 하은이는 궁금한 게 많은 아이였습니다. 매일 서너 개씩 질문을 했고 준혁은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하은이는 준혁 옆자리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우는 달랐습니다. 겁이 많았습니다. 준혁 근처에 오면 멈칫하다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말을 걸면 지연 뒤에 숨었습니다. 준혁은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시우가 처음으로 준혁 옆에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앉아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다가 슬그머니 준혁의 신발 옆으로 자동차를 밀었습니다. 준혁이 자동차를 다시 굴려보내주자 시우는 그때 처음 웃었습니다. 지연은 카운터 뒤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4월 초 카페 에스프레소 머신이 고장났습니다. 10년 넘은 중고였습니다. 수리기사가 와서 부품이 단종되었다고 했습니다. 새 머신을 사려면 최소 300은 들어간다고. 지연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틀 뒤 준혁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에 배송기사가 박스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안 돼. 선생님 카페 단골인데 커피를 못 마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준혁아,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저도 진지합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나중에 커피로 갚아주시면 됩니다. 지연은 팔짱을 꼈습니다. 배송기사가 눈치를 보며 박스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지연은 결국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대신 그날 준혁에게 케이크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직접 구운 당근 케이크였습니다. 맛있습니다. 비싼 머신값 하려면 한참 멀었어. 5월 어느 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밤 11시. 준혁아, 미안한데.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열이 40도야. 해열제를 먹여도 안 내려가. 근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 준혁은 7분 만에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우를 이불째 안아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하은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시우 죽는 거야? 아니야, 안 죽어. 다 응급실에서 급성 편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시우가 잠든 동안 하은이는 대기실 의자에서 준혁의 팔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준혁은 팔을 빼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시우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당연한 건데요. 당연하지 않아.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더라, 준혁아. 준혁은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를 뽑아왔습니다. 하나를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새벽 병원 복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5월 말 토요일 오후
카페의 준혁은 여느 때처럼 창가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수아. 안성에서 꽃집과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은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지연과 얼굴을 아는 사이였습니다. 수아는 카운터 앞에 서서 메뉴판을 보는 척하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 요즘 좋겠다. 젊은 남자가 매일 와서 붙어 있으니.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수아. 동네에서 다 알아. 이혼하고 나서 연하남 붙잡았다고. 지연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천천히 카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수아가 준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17대 어머니를 여의고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주신 은인입니다. 제가 이 카페에 오는 건 제 선택이고 이분이 저를 어떻게 한 적은 없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화를 내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기 어려운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 계시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밖에서 해주십시오. 수아는 카페 안의 시선이 모두 자기에게 향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카페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카운터 뒤에서 행주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은 뒤 고맙긴 한데 지연이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너까지 그런 소문에 엮이면 안 돼. 상관없습니다. 상관 있어. 지연이 행주를 내려놓고 준혁을 보았습니다. 넌 사업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혼한 여자야. 애가 둘이야. 이게 현실이야, 준혁아. 선생님, 준혁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저는 17의 선생님한테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거절당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10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저는 27입니다. 학생이 아닙니다. 제 회사가 있고 누구를 좋아할지는 제가 정합니다. 준혁이 지갑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접힌 자국이 깊게 밴 작은 메모지.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기 글씨를 알아보았습니다. 10년 전 그 방에서 비가 내리던 밤에 쓴 글씨. 뒷면 보세요.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준혁의 글씨. 돌아갑니다. 지연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눈시울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걸 10년 동안 갖고 있었어? 네. 바보야? 모르겠습니다. 근데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준혁아, 나는 짐이 많은 사람이야.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빵 반죽하고, 낮에 카페하고, 밤에 애들 재우면 기절하듯 잠들어. 여유가 없어.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어. 저는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왔는데? 옆에 있으려고요. 조용한 카페 안에서 에어컨 소리만 낮게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채로. 그 뒤로 지연은 일주일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준혁은 카페에 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보고 숙소로 돌아와 일을 하고 밤이면 천장을 보았습니다. 8회째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카페와. 문을 열었을 때 카페에 손님은 없었습니다. 영업 시작 전이었습니다. 지연은 앞치마를 벗고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앉아. 준혁이 창가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네. 나 결혼 실패한 거 알지? 네. 그 사람이 나간 날 시우가 생후 6개월이었어. 새벽에 일어나니까 옷장이 비어 있었어. 식탁에 메모 하나 놓여 있었고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여러 번 되뇌어 달아버린 이야기처럼. 그때부터 사람한테 기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기대는 순간 부서지니까. 근데 내가 왔잖아. 10년 전에 빗속에서 고백하던 애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 애들 이름 불러주고 밤에 병원까지 태워주고. 지연이 준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기대하게 되니까. 내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내가 떠나는 거야. 지금은 이래도 언젠가 또 메모 한 장 남기고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게 무서워. 준혁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연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17에 떠났습니다. 그건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듣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건 제 선택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요. 그리고 내일도 올 겁니다. 모레도요. 준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벨벳 상자. 열자가는 은색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상자를 보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선생님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근데 마음은 먼저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줄, 두 줄. 닿지 않았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렇게 바른 메모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같은 것의 사본이 아니라 준혁이 가진 것과 똑같은 그날 밤 건네준 바로 그 종이. 잠깐만요. 그럼 제가 가진 건, 너는 내 거 갖고 있잖아. 네? 지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에 같은 걸 2장 썼어. 하나는 너 주고 하나는 내가 가졌어. 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 문장, 너한테 쓴 거지만 사실 나한테도 하는 말이었어. 내가 떠나고 나서 나도 혼자 버텨야 했거든. 이혼하고 새벽에 애 업고 올 때 이 종이 꺼내서 읽었어. 지연이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2장의 같은 문장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사람이야. 준혁의 것, 뒷면에 돌아갑니다. 지연의 것, 뒷면은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지만 접힌 자국이 준혁의 것만큼이나 깊었습니다. 수없이 펼치고 접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연이 반지 상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반지를 꺼내 왼손 약지에 끼워 보았습니다. 조금 헐거웠습니다. 사이즈 안 맞는데. 죄송합니다. 몰라서. 지연이 웃었습니다. 울면서 바보야 정말. 반지를 빼서 오른손 중지에 끼웠습니다. 거기엔 맞았습니다. 줄여올 때까지 여기 끼고 있을게. 준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연이 손을 뻗어 준혁의 주먹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반창고가 붙은 거칠어진 따뜻한 손. 고마워, 돌아와줘서. 2달 뒤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페 소일에서 작은 저녁 자리를 열었습니다. 밴쿠버에서 온 이모부 부부, 지연의 어머니, 5사람의 어른과 2아이가 전부였습니다. 하은이와 시우가 크레파스로 색칠한 종이꽃을 식탁에 늘어놓았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이모부가 갈비를 구웠습니다. 형부, 갈비 굽기 예술이다. 밴쿠버에서 30년 구웠는데 당연하지. 소박한 식탁이었습니다.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우가 준혁의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저씨, 이제 매일 우리 집이야? 네. 진짜? 진짜요. 시우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준혁의 무릎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하나 꺼내 준혁의 팔 위에서 굴렸습니다. 하은이가 지연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저씨한테 뭐라고 불러?
지연이 하은이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하은이가 준혁을 보았습니다. 준혁도 하은이를 보았습니다. 잠시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빠, 이모부가 갈비를 굽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국자를 든 채 입을 가렸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은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은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크레파스 자국이 묻어있는 준혁이 하은이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넘겼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밤이 깊었습니다. 이모부 부부와 지연의 어머니가 돌아가고 아이들이 잠든 뒤 두 사람은 카페 앞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나 그날 밤에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나서 내 방을 나와서 바로 울었거든. 몰랐습니다. 알면 안 되니까. 선생이 학생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 지연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성 시내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그 문장 너한테 쓴 건데 쓰면서 생각했어. 이건 나한테도 필요한 말이다. 준혁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정말로 그 말이 필요한 날이 올 줄은. 지연이 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울였습니다. 가벼운 무게, 짧은 머리카락이 준혁의 목에 닿았습니다. 준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고르고 끊이지 않는 17의 소녀는 떠났고 27의 남자는 돌아왔습니다. 26의 선생님은 거절했고 36의 여자는 받아들였습니다. 끝에 남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종이 한 장, 문장 하나, 그리고 옆에 앉은 사람. 이제 떠나지 않아도 되니까요.